예, 지금의 부동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책 자랑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부동산 경제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 더하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예측,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현재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팔 거야가 아니라 내 거를 지금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또는 영끌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적어도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까지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우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갑자기 막 급등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닥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에 있는 상승분들 요것들은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7년의 가격이 일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소개해 주는 것들은 2017년의 가격은 얼마였고 최고 가격은 얼마였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최고가 대비해서 2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설명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5억 원이었던 주택이 2022년 최고가를 찍을 때 10억 원까지 갔다. 그런데 지금은 7억이니까 최고가 10억에 비해서 3억 원 떨어진 30%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17년의 관점에서 보면 5억이던 게 7억으로 올랐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 또는 하락기가 계속 된다면은 요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 을 보면은 5억 원 선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가격은 2017년을 기준해서 여기보다 올랐나 내렸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이 예를 들어서 2021년의 가격이다, 2020년의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2, 3년 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갔네, 좀 많이 내렸나 보다 라고 보실 게 아니라 2017년에 비해서 올랐냐 내렸냐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크게 어떤 바닥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하나로 이렇게 다 뭉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떤 지역을 가보면 경쟁률이 몇이다 또는 최고가 대비해서도 더 올라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벌써 2017년의 가격 수준까지 도달했네 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어떤 막내 X세대 시장 이런 정도인데요. 그때도 서울대 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학교에서 한두 명 가면 이제 와 잘했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한 학년에 60만 명이던 시절에서 지금 30만 명 된 상황이니까 그럼 서울대학교 가기가 2배로 쉬워졌나? 그래서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명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곳, 수요가 몰리는 곳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누어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망 지역 어디냐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풍경, 이 뷰라고 하는 이 한강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입을 고려한다,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시면은 창문에서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우선 보이는 지역 위주로 2017년 가격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는 분명히 투자로서도 실거주로서도 또는 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없을 만한 지역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DSR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소득 조건을 추가해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할 때 이제 전세 가격도 조금 소득 요건을 좀 꼼꼼하게 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건 전세 가격의 하락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은 이 핵심이 전세 가격 그리고 거기 기대치가 더해지는 건데, 기대치가 낮아진다 해도 전세 가격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어떤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부동산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보겠다. 그래서 소득 조건이 안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 가격이 오를 만한 어떤 가능성보다 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기대치도 낮아지고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이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방향이 많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DSR 규제를 전세 가격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서 이 전세 가격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는 워낙에 뭐 전세 사기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제 책 자랑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빌라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가 보면은 이 빌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예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기준인데요. 빌라의 공시 가격 거기에 126% 적용, 이게 딱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 시세대로 막 전세를 많이 받던 그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이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빌라가 집주인이 이렇게 전세를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라고 해서 뭐 현금이 많아서 그래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 전세 가격의 하락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 빌라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빌라 전세보다는 또 월세로 수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서 이 전세 규모는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 이제 올라갈 어떤 그 여력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파트와 빌라 둘 다 전세 가격은 분명히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세 가격 대출을 벗어나서 거기에 더해서 뭐 금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상황이라든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GTX 노선 좀 확장시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평택에서 갑자기 호가가 2억 원씩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평택에 사는 학생이 GTX 타고 올라가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주요 이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GTX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플러스 요인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GTX 교통 호재는 플러스 요인, 하지만 금리라든가 사람들의 기대치라든가 하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은 요번에 그 기사에서 굉장히 힌트가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연결되는 곳이라서 평택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에 교통망이 바로 직결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히자면은 누가 지방에 부동산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할 거면 굳이 지방에 갈 거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간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빗대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뉴턴의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질량이 이만한 거랑 요만한 거랑 있을 때 요만한 거는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딸려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득이나 직장,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이 덩치 큰 게 있으면은 이 주위의 것들이 이렇게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권 밖에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고 차라리 전세라든가 해서 실거주 또는 뭐 전원주택들 이렇게 해서 나는 텃밭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 의미에서 뭐 전세를 살아본다거나 월세를 살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우선 기준은 요번에 GTX A, B, C, D, E, F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기가 닿는 곳을 기준으로 거기 동그라미면은 좀 해볼 만하다 이겠지만, 거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뭐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 그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그 교육 어떤 환경 때문에 대구하면 수성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산하면 뭐 해운대구에 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그 좋은 아파트들, 이런 데는 또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예외를 좀 제외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수도권에서는 이 GTX 닿는 곳 여기만 놓고 이제 보시라라고 하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는 분당, 일산에서 일기 신도시들 이제 쫙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그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 네가 분당에 대해서 뭘 알아, 일산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 분노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 댓글들 다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분당의 경우, 일산의 경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가격이 비슷했었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이제 강남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일산은 서울 광화문이랑 연결이 되고 하는 어떤 그 교통적인 측면에서 연결되는 지점은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오는 동안 어떤 그 상업지구, 그 중심지의 개념이 사실 광화문에서 강남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강남과 연결되는 분당이 좀 더 각광을 받고 가격이 이제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일산은 그에 비해서 이 물리적인 거리가 그 전에 강화문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강화문에서 다시 또 강남으로 내려가려면은 1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1시간 추가되면 이 직장인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봐서 압니다. 그 아침에 5분, 10분 좀만 더 잘게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소중함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일산 지역이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상승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 와중에, 거기 더해서 일산 지역은 그 위에 파주, 여기도 아파트를 막 이제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산이 아니어도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3기 신도시도 왕숙 신도시라고 해서 또 일산보다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짓고 하니까 일산 지역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었죠. 그래서 일산 지역은 지금까지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GTX라는 굉장히 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노선이 생기게 되면서 일단 하락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이 분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할 여력은 많다. 그리고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냐, 뭐 재건축을 하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분당에는 많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산에 대해서는 하락세는 멈췄지만 이게 과연 상승세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도시에 대해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과 일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하락은 멈추겠지만 상승이랑 연결되는 거는 개별 신도시마다 한 번씩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부 재개발 재건축, 여기서 또 한번 책자랑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내용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기존의 재건축 시장이 만약에 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막 플랜카드 걸리고 그랬습니다. 뭐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 아파트가 잘못하면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안전등급 최하 등급입니다 라고 하면은
불안해해야 되고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야, 드디어 우리 아파트가 이제 좀 있으면 무너지는 아파트가 되는구나. 이제 재건축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의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라고 하는 점 때문에 각광을 받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0년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게 재건축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 재건축 추진된다고 해서 값이 오른다거나 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10개 아파트 중에 1개 단지가 여기 우리는 재건축 됩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됩니다. 해서 희소성이 있고 요거 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야, 니네만 재건축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도 다 재건축 돼. 그러니까 희소성 측면에서 이 가치가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게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계산이 밝아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에 상계주공 5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3억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이제 단계가 막 진행이 되면서 8억 원까지 시세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5억 원, 3억 원 이런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유를 들여다보니 이 작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한 집에 5억 원씩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씩 준비하셔야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내고 들어가고 내가 3억이나 4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총 9억 원 정도 투자금 또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 시세를 보면은 32평형이 9억 원, 10억 원 수준이면은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렇게 사야 되냐? 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딱딱딱딱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해도 아주 냉정하게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호재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이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요 매물로 나온 것들이 앞으로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계산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가 재건축 추진된다, 플랜카드 걸려있다 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호재가 되는 상황은 아니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서울에서 용산 지역, 여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뭔가 좋아질 만한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용산 지역에서 뭔가 매물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한번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성동구도 이제 많이들 이제 핫한 플레이스고 젊은이들이 몰리고 좀 매장도 이제 플래그십 매장도 생기고 해서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선은 당분간은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동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대체제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이게 아니면 그 옆에 비슷한 거가 있습니다. 이 광진구 있는데요. 이 광진구는 이 성동구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던가 아니면은 모아타운이 있어서 또는 재개발이 있어서 새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예정이라든가 하는 호재가 있다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에서는 이 용산구, 광진구 이 두 개 지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강을 바라보지 않지만 그 갭 투자의 성지라고 불리웠던 노원구, 노도광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는 사실 상승은 당분간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지역, 서울의 구금관이라고 있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여기도 이 개별 호재가 있어서 약간의 꿈틀거리고 오르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이 수요가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좀 피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피해야 할 곳 6군데, 그리고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것 2군데 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2권, 3권까지 다 읽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번엔 좀 약간 반대로 여긴 좀 피하세요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보다 보면은 그 전원주택 너무 예쁘게 지어져서 뭐 정말 이 외국의 대저택 같은 곳을 많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은 막 전원주택들 막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요. 재산적인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은 한번 지으면은 한번 들어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얼마나 그동안 나에게 서비스를 잘해줬는지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레 뭐 하는 것들. 그래서 좀 피해야 되실 지역은 전원주택들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봤을 때 가격이 2017년도 가격이랑 근접해 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2017년도 가격을 기록한 다음에 차후에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는 경우에 굉장히 이 급속한 어떤 그 가격 상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산상의 도움을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분명히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요소를 보자면은 역시 이제 금리, 특히 이제 기준금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고 그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있는데요. 눈여겨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를 보시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기준이 되고 그 외 국가들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를 먼저 보신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보시고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예측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2024년 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내외,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 내외. 그래서 뉴스들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을부터는 6개월, 7개월 후부터는 좀 하락세도 전환될 거다라고 이렇게 인하의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도 미국이 내리면은 같이 내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내린다라고 해도 현재 5.5%에서 1%, 2%로 갑자기 내리는 건 아닐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적어도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보다 같거나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이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5%, 3% 이렇게 인하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온기가 돌고 막 상승하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대략 3개월 이후부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대출 부담이 없어지고 하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역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아닌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통 요인 그리고 교육 요인 요 두 가지가 이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가 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걸 말씀드려야 된다. 이 주변에 마트 들어온다, 큰 거 들어온다, 쇼핑센터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은
이거를 집값이 막 오를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주변에 문화시설이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금리, 교육, 교통 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무슨 센터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무주택자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겸하면서 좀 아파트를 매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17년 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어디에 좀 가고 싶다, 어디를 매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2017년 가격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영끌을 해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봤는데 2017년에 비해서 올랐다가 내렸는데 그 2017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하락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거기 거주하고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집값이 내렸다고 해서 뭐 집을 당장 빼야 된다거나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이사를 당장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더 기분이 있는 게 갖고 있는데 오르면 뭐 부담도 줄어들고 이거를 처분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이제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가격 기준에서 2017년 또는 2018년 초의 가격에 근접해 있는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만약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이 나라에서 무주택자가 이제 매입하는 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이용하셔서 집을 매입하시면은 나중에 뭐 3년, 4년 후에 부동산 상승기가 다시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사두길 잘했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높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라고 해서 막 조바심을 내고 뭘 사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쇼핑을 할 때 이제 골라서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값이 오를 때 그럼 사면 되지 않겠냐.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초입에 이렇게 사면 되지 않겠냐.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이 과연 집값 상승의 초입을 누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을 그 2017년의 가격으로 놓고 여기랑 근접했다라고 하면은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보시고 뭐 2018년, 2019년의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는 2017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곳이 있고 여긴 좋아 보여. 그런데 가격이 2019년에서 20년 사이의 가격이야. 그렇다면 17년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또는 그럼 지금이라도 좀 여기를 좀 매입을 해서 기다려야 되나? 이런 분명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아파트를 보지 말고 내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현재 기준에서 대출 부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직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앞으로 10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업의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대출금을 이렇게 월급에서 갚다가 월급이 끊기면은 이게 분명히 금매로 내가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개인의 재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대출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굳이 201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비싼 것 같아도 나는 여기를 원해 하면은 매입을 하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해서 뭐 수익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뭐 부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 직장의 그러니까 안정성, 고용 안정성부터 먼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2024년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판세를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의 정부 여당이 더 이렇게 과반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과반을 넘지 못하고 야당이 과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관점인데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진영의 정당이 이렇게 그 과반을 넘고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상하게 집값은 오르지 못했었고 진보 진영이 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상하게도 집값은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이 지도를 보고 여당이 맞냐 야당이 맞냐라고 봤을 때 혹시 야당이 많은 상황이 되면은 집값 상승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당이 만약에 뭐 과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집값 상승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 기준 금리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야 보수 진영이면 어떻고 진보 진영이면 어떻고, 야 부동산 가격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정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되돌아보면은 보수 진영 그러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집가 상승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 요거를 감안하시면은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이 서민의 삶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놓았었는데요. 그때는 워낙에 저금리이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이렇게 정책에 관여하는 것, 이거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마저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의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정부의 실패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시 보수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은 이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여당이 더 과반을 넘는 득세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처럼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좀 규제를 많이 풀어주자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진보 진영이 이 정권을 잡게 되는 과반수 이상의 상황이 되면은 서민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계속 내놓게 될 텐데 그 정책들이 과연 이렇게 맨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작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민의 어떤 전세 주거 안정권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시행했던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 전세기가 2년마다 이사 다니게 하고 집주인이 횡포를 부려서 전세가 올랐으니까 너는 나가라, 새로 세입자 받겠다,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를 이제 굉장히 다 이제 의무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만약에 이 야당에서 과반을 넘게 되면은 또 다른 임대차 3법 후속작이 나온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 논리 아니면은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오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 의견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제가 분석한 내용들은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들 보면은 논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이 성공률 그러니까 적중도가 90%에서 95%가 되면은 너 의견 맞는 걸로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100점은 아닙니다. 제 의견이. 저는 노력을 해서 90점에서 95점까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의견 아니면은 제가 분석한 내용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 이야기는 이 양반아 당신 의견 틀렸어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의견이 맞고요. 또 다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내주시는 의견들 달게 받겠습니다. 좋은 의견 또는 뭐 나쁜 의견, 그러니까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하시는 것도 제가 꼼꼼하게 읽고 반성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제 말에 반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반박하시는 의견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또 앞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꼭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슈퍼리치의 부동산 상식사전 이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올 2탄, 3탄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매서운 의견 남겨주시면 잘 반영해서 또 더 좋은 책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